네, 11월 12일 금요일 정치화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요, 근로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무리가 졌었죠. 오늘은요, 나눠드린 프린트의 순서에 따르면 좀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연소 근로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성인 근로자가 맺을 수 있는 근로계약의 내용하고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소 근로자를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좀 봐보세요. 자, 일단 연소 근로자라고 하는 말에 연소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 민법이나 다른 여러 부분들에서 그 연령대를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나이대가 특히 성인이다 성인이 아니다의 기준을 잡는 게 법에서 되게 들쑥날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인과 관계돼서는 만 15세, 16세, 만 18세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만 19세, 예전에 그 선거권에서는 만 20세 이렇고 엄청나게 복잡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과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민법 안에서는 만 19세를 거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썼던 것 중에 연소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연소자는 만 18세까지를 잡는 게 연소자였대. 근데 그 흔적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제 이 연소근로자라고 하는 표현에서의 어떤 법적인 기준이에요. 자, 연소근로자라고 했을 때 만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17살까지인 거죠. 18세 미만이면 18살 빠지는 거니까.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7살까지냐? 그게 만 15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혹시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대를 만 15세부터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 또는 근로 가능 인구, 노동에 가능 어떤 연령, 이거를 만 15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15세부터 17세까지는 우리가 연소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만 15세가 안 되는 사람은 근로를 할 수 없는 거죠. 얘는 완전 꼬꼬맹이, 상꼬맹이라서 근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15살은 돼야 이제 일 좀 할 수 있다. 완전 상공꼬맹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리가 민법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해당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그러니까 효력이죠.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거랑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그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심신, 상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쵸? 근데 행위 능력. 이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책을 펼쳐보세요. 교과서 혹시 가져가셨으면 119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지적인 어떤 능력과 관계되는 거라면,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법적인 어떤 계약이나 이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 능력의 기준이 되는 게 일단은 뭐였습니까? 어른, 그쵸? 만 19세 이상. 만약 만 19세 이상이 아니었어요. 미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소 근로자는 뭐가 필요하다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일하는데, 일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너 알바 할래? 응, 할래. 뭐가 써요? 청약과 수락이 같잖아요. 이거 법률행위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리로 누가 해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있어요. 임금. 아까 전에 우리 임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직접 받아야 돼요.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수 근로자 손에 직접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뭐 요즘엔 그럴 일 없겠지만 뭐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랬는데 아르바이트 하고 난 월급을 너 미성년자라 위험하니까 너네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줄게. 뭐 너네 형 통장으로 보내줄게.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건 대리청구잖아. 내 통장에 들어왔다가 부모님 통장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연수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내 손에 직접 청구가 돼야 돼요. 나머지 조건은 어떻게 돼요? 다 동일합니다. 통화 형태여야 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연소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야 너 어리니까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내 손에 주세요. 이거 하면 됩니다. 달라. 당장 달라.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근로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번에 주 52시간, 주 52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일주일에 정해진 건 40시간을 넘어갈 수 없고 연장 근로는 합의한에 일주일에 12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52시간이 맥시멈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선 뭐예요? 하루에 7시간, 주당 35시간. 성인 근로자보다 1시간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고? 야, 연수 근로자면은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 일할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아직 성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려 뭐 이런 의미에서 대신에 연장 근로도 가능해요. 하루에 1시간 해서 일주일에 5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5시간 가능하니까 하루에 7시간 일하고 야 연장 근로로 여기 오늘 5시간 더 일해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건 안 되고 하루에 맥시멈으로 연장 근무까지 포함했을 때 8시간 하고 8시간 이게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연장 1시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연장 근로는 사용자랑 근로자가 합의를 전제해서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대. 그러면 일주일 5일 중에 12시간을 알아서 쪼개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연장 근로로 추가로 뭐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일단 일주일에 12시간만 안 넘어가면 돼. 근데 연수 근로자는 무슨 차이야?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5시간을 몰빵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물론 성인 근로자도 12시간을 몰빵하면 안 돼요. 하루에. 그럼 죽자는 거야. 20시간을 일하라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저런 것들이죠. 이제 청소년 알바 뭐 백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인권 교육이랑 연결해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제외하고서는요, 나머지 것들 예를 들면 휴식 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중간에 줘야 된다던가 유급 휴일도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한 경우에도 일주일에 1회 이상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조건들은 성인 근로자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오로지 차이점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근로시간이 성인 근로자보다 좀 낮다는 거,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 그 차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게 지금 여기였죠. 그러니까 그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돼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법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봤을 때 다시 앞쪽으로 올게요. 근로삼권과 쟁의행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로삼권은 여러분 되게 많이 배웠어요.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기본권과 관계되어 있는 얘기 해가면서. 자, 근로관계. 다시 말해서 사용자와 고용인, 그러니까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랑 근로자랑 누가 더 힘세? 여기가 더 힘이 세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누구 편 들어주는 게 사회권이라고 했어요. 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월급 주는 사람 편이 아니라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사회법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근로삼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일단 근로삼권은 어디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냐면 헌법에서부터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권리예요. 헌법적 권리. 우리나라에서 법 제일 힘센 게 뭐라고요? 헌법이요. 제일 최고법이죠. 그쵸? 최상위법이죠. 최고법, 최상위법 기억나죠? 제일 높고 제일 센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건 역시 엄청나게 힘이 센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 3권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와 그리고 사용자가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 근로자에게 조금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서 근로 3권 또는 노동 3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단결권은요, 단결이잖아. 이거 주로 뭐 할 때 하는 거야? 집단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 그러니까 조직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무서운데 어떤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의 집단이에요? 근로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근로자의 집단, 노동자의 집단 이걸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로자는 뭐가 약해요?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1대 다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노동조합을 가입할까 말까? 또는 우리 회사 노동조합 없는데 만들까 말까? 이거는 오로지 노동자만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 다시 말해서 사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단체 교섭권. 자, 단결권을 통해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교섭, 혹시 교섭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섭이라고 하는 표현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의견을 서로 나눈다, 교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근로자들의 어떤 대표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근로조건,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임금은 얼마를 주고 휴가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단체 교섭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노동조합이 탁 테이블에 앉아. 그래서 사장님 저희 얘기 좀 하죠. 이번에 임금과 관련돼서 우리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체 교섭권을 사용하면 누구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에 나와야 돼요. 그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 나눠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체 행동권. 자, 단체로 교섭하는 권리였죠. 그럼 이건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도 이게 통과가 안 돼. 이게 뭔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런 말이 안 나와. 그랬을 때 우리가 쟁의행위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쟁의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쟁의행위라는 그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오늘부터 일하지 맙시다. 파업. 우리 원래 1시간에 10개씩 만들었잖아요. 우리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1시간에 1개씩만 만듭시다. 그래서 태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쟁의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파업은 말 그대로 일을 멈춰버리는 거고요. 태업은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천천히. 평소 하던 어떤 생산성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천천히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파업이나 태업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절차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노동조합에 가입된 개별 근로자들의 의견을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쟁의행위 할까 말까, 우리 단체 행동 할까요 말까요,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일정 수 이상의 오케이 찬성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렇게 쟁의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업이든 태업이든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물론 자신들의 주장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던 어떤 최후의 수단 같은 느낌이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 사업장 내에서만, 그 회사 내에서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영향이 딱 거기만 미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어떤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다 거쳐야 돼요. 우리 뭐 파업이나 태업할까, 쟁의행위 할까, 이걸 내부에서도 표표를 해야 되고,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할 건지도 예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정당하다. 다시 말해서 그 과정도 합법적이었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였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근로조건 이외, 그러니까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시키려고 한 파업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그런 어떤 불법 파업 또는 불법 태업, 그리고 정해져 있는 형태의 파업이나 태업이 아니라 폭력적인 수단과 폭력적인 어떤 과정이 들어가 있다, 그러한 어떤 파업이다, 그러면 그거는요 위법이에요. 그 쟁의행위는 위법입니다. 그때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요. 위법으로 결정된 단체 행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다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합법적이었고 또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차이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당해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 있네요.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된 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삼권, 노동삼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침해하고 무시하고 그래. 그때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해고는 주로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겠어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이 부당해고가 제일 센 거잖아. 사용자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센 카드 중에 하나야. 자, 이제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퇴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해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퇴직은 근로자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한 걸 퇴직이에요. 그런 해고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 왜 속되게 표현하면 자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야 이거. 퇴직은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딱 퇴직서 딱 사퇴 이거 딱 하잖아요. 근데 해고는 어느 날 와보니까 내 자리가 없어졌어. 그럼 이건 해고야. 근데 이 해고도 반드시 조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뭐로 인정받는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서 근로자가 자신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겁니다. 자, 그럼 해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퇴직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근로자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딱 사표 내고 나왔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자르는 건 안 그래도 힘 약한 근로자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해고를 시키는 조건이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고를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애매한 게 있죠. 뭐냐면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한다? 그럼 과연 정당한 사유는 뭐지? 이거잖아요, 이거. 정당한 사유는 뭐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맺어져 있는 대로 성실하게 근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러지 마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여러 번 주의도 주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의 근로 태도가 나아지지 않아. 예, 그럴 때에는 어떻게?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이 사람이 약속한 조건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럼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요. 정당한 사유는 거의 근로자 자신에게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해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당한 사유의 해고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제 법에서 이제 판례라고 해가지고 판결 내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별 때문에 자르는 거 안 된다. 나이가 너무 많다, 나이가 너무 적다 이런 연령 때문에도 안 되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서 해고를 시켜도 안 된다. 그리고 자택하고 회사하고 너무 멀어서 너 어디 다니겠니? 그만 나와. 이것도 안 된다. 왜? 그거는 근로자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나와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성별, 연령, 임신, 자택과 회사와의 거리 등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별적인 것을 사유로 한다?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 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도 회사는 사정에 따라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가피가 피할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불가피는 피할 수 없는 경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른 큰 회사에 인수돼. 이렇게. 그리고 합쳐져. 그리고 회사가 망했어.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전처럼 임금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숫자를 줄여야 돼. 정리해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건은 있어요. 뭐? 회사의 인수, 합병, 도산에 대해서 사용자가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 그랬는데도 그걸 막지 못했어. 그럴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건은 있어요. 사용자가 이 불가피한 상황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래서 결국 해고를 해야 돼. 그때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바로 자르는 거 아닙니다. 해고 대상자예요. 자, 그래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두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안에 성별, 연령, 임식, 자택과 회사의 거리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고 대상자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해고에 들어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30일 전에 너 언제 해고를 시키게 될 것 같아. 미안해.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 사전에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예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 종이에 내용을 쫙 써서 프린트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편, 등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메일 안 돼요. 전화 안 돼요. 문자 메시지 안 됩니다. 이거는 디지털 방식으로 안 됩니다. 오로지 아날로그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30일 전에 해고 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근로자의 어떤 삶이나 생활에 안정적인 것들을 이제 보장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잘려서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잘려가지고 박스 이렇게 들고 나타나잖아. 물론 그건 이제 하루아침에 내가 그만두겠다고 탁 사퇴라네. 뭐지? 퇴직한다고 이렇게 딱 사표 내고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건데 하루아침에 잘리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로자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과 교환한 거거든요. 근데 여길 잘렸어. 그럼 뭐해? 다음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나는 돈이 나오는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30일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천천히 다음번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사전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 정당한 사유, 불가피한 경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30일 이전에 해고와 사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뭐야? 부당해고야. 부당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의 조건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부당해고가 되는 거고, 그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일단 뭐 노동위원회에 자신의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거 얘기한 적 있었죠? 위헌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 얘기할 때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위헌 그때 2단계 거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2단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필수 절차 뭐 이렇게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부당해고에 관련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거는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예,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그러니까 내가 해고당한 게 무효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세요라는 소송입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말 그대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의 법적인 어떤 계약 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는 거니까 개인 대 개인 민사 소송이죠. 근데 이 민사 소송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게 되면 진 쪽에서 돈도 다 내야 돼. 재판 비용 다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건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뭐 어떤 시간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기 먼저 가보면 좋다, 뭐 이런 의미지. 하지만 얘기했어요. 예,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소송하기 전에 걸쳐야 되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당해고와 관련된 거면 근로기준법에서 나와 있는 얘기들이겠죠? 그럼 여기 밑에부터는 노동삼권, 근로삼권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그러니까 근로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사용자가 뭐 하게 되면 사용자가 침해하게 되면 그때 부당노동행위다 라고 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노동 3권과 관계돼서 얘기했을 때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일단은 단결권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거, 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것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 단결했더니 불이익을 줬어? 그러면 부당노동행위. 자, 두 번째, 그리고 단체 교섭권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부당노동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고용 조건으로 하는데 뭘 고용 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 그러니까 새로 사원을 뽑는데 그 근로계약 사항에 보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그 내용은 뭐예요? 그 조항은 무효화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노동조합 탈퇴하면 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고용 조건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엄청 치사한 짓이다, 이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그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문제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확인하기부터 볼게요.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번, 근로 3권은 헌법에 보장된 사회권. 헌법에서 보장된 헌법적 권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 주로 부당해고. 그러니까 개별적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근로법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였죠. 자, 단결권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였고요.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행사한 단체 행동권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만약
폭력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적법한 단체 행동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폭력 행위가 절대로 포함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걸 지우고 체크하는 게 편하겠지? 자, 요거 틀렸습니다. 요거. 자, 두 번째. 청소년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소년과 성인의 최저 임금액은 차이가 없다. 오로지 차이가 있는 건 뭐뿐이었습니까? 근로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 자, 2번.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중학교에 입학할 때의 나이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만 15세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만 15세부터 17세까지가 연소근로자였잖아요. 그럼 만 15세면 한국 나이로 생일 안 지났으면 17살까지는 만 15세야. 그럼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치? 생일 지났으면 만 16...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학년인지 얘기하기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자, 3번.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뭔가 흔들릴 수 있는데, 네, 혼자서 임금 단독 미안해요. 단독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혼자서 못하는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못하는 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였고, 근로계약에 체결한 이후에는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걸 지워줘야 덜 헷갈리겠죠. 자, 4번. 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은 성인과 달라서 계약서, 무슨 소리야? 근로계약은 무조건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5번.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만 사업장에 비치해주면 된다. 이건 사용자의 입장이네요. 만약 연소근로자를 고용해서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요, 그 사업장에 가족관계 증명서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야,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뭐해?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법정 보호 대리인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이 동의했다는 그 표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갑은 땡땡 회사에 입사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땡땡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위반이라며 갑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방부서로 강제 전근시켰다. 두 번째, 세모세모 회사 노동조합은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세모세모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였고 근로자 각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교섭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했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회사하고 세모 회사는 행위에서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세모는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결권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단결권, 다시 말해서 노동 3권 중에 단결권하고 관계돼서 이걸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세모 회사는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거였죠. 교섭을 요구했는데 교섭을 안 들어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 교섭권을 무시하는 이 두 개 다 뭐예요? 그러면 부당 노동행위잖아요. 노동행위. 그쵸? 부당 해고가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 절차는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이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잘 안 됐어. 이걸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이었으니까 다음은 어디 가야겠어요? 중앙노동위원회.
뭐 해달라고? 아까 전에 뭐 해달라고? 여기서 뭐 나왔어? 구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얘기하고 구제 신청을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럼 중앙노동위원회로 가. 그랬는데도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 해. 그래도 안 됐어. 그럼 중앙노동위원회에다 해. 거기서 됐어. 그럼 거기서 멈춰. 근데 거기서 안 됐어. 그러면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법원의 단계까지 갔을 때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긴 것 같은데요. 느낌상 우리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더 있는데 국제법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네. 사회법으로 질질 끄는 건 한계가 있었네요. 다음 시간은 우리 국제법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관계와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건강하게 그리고 조심히 잘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 날 수업에서 만납시다.